650만 원으로 어떻게 40억을 만들자면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더디지만 이게 물건 개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점점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거든요. 우리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보면은 지금 간석5거리역에서 위로 세 블럭 위네요. 그러니까 간석5거리역을 찾는 거죠. 이제 요즘은 직장 다녀서만은 사실 뭐 정말 이제 여유롭게 살고 이런 거는 정말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네, 오늘은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경장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처음에 네. 경매를 시작하시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죠.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경매 투자를 하게 된 건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650만 원 갖고 있었고, 거기 이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잠깐은 활용을 했거든요. 진짜 650만 원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네. 총 자산을 지금 40억 넘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랬죠. 그렇게 3년이란 기간이었었는데 네. 그 과정들이 좀 어떤 단계들을 좀 밟아 나가셨는지 그 내용도 좀 궁금했어요. 사실 650만 원으로 어떻게 40억을 만들자면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더디지만 이게 물건 개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점점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입찰을 했던 것 같아요. 한 6번 만에 낙찰이 됐었고, 그 낙찰받은 물건이 2년 뒤에 투자금을 6천만 원 정도를 더 늘려줬어요. 1억 2천에 받았는데 전세가 1억 8천이 된 거죠, 2년 뒤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수된 돈이 좀 컸고,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서 2년 동안도 월세를 계속 받으면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월세를 받으면서 이 사람 이사 나간 데에서 뭐 보증금 빼드리고 새로 이제 세입자 받으니까 1억 8천이 돼 있었던 거. 그래서 그 6천만 원을 가지고 또 여러 개를 또 매입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650만 원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6천만 원, 또 시간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다른 거에 갱신이 돌아와서 또 거기서 몇 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더 빠르게 늘더라고요. 저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2년이 지나고 계약 갱신할 때 되면 이게 회수가 되고도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많은 경매의 물건에 이제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투자하시면서 이 물건을 내가 정말 잘했다 네. 라고 하는 건도 있을 거고 네. 이건 좀 아쉬운데 라는 있죠, 건도 좀 있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요. 한 가지씩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일 아쉬웠던 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지금도 거기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감정가에 제가 46%인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네.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대출을 100% 해주겠대요. 왜냐면 100% 해줘도 감정평가된 금액의 46%니까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뭐 인테리어를 싹 하고 이제 12월이 됐죠. 날이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시세 조사는 열심히 했는데 그 임차 수요 조사라고 하죠. 임대를 줘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공실이 나면은 이게 정말 애가 한 장이 많이 타거든요. 한 달, 두 달. 제가 계약이 된 게 3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공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와이프한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다. 새가 안 나. 우리라도 들어가서 산다. 뭐 이렇게 그때 막 임신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힘들었고,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뭐 안 나오면 뭐 대출이자 좀 나가고 그냥 끝이지라고 하는데 진짜 계속 신경이 정말 쓰이거든요. 회사 일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약이 됐는데 처음엔 제가 월세로 두려고 했어요. 왜냐면 대출을 100% 받았으니까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거의 이제 플러스 피, 풀피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나가서 전세로 같이 내놨고, 그때 낙찰된 게 6,400만 원인데 전세는 8천만 원에 결국은 나갔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 제외하니까 900만 원 정도는 좀 불려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싸게 받았기에 망정이 이제 그거를 심지어 제값 주고 1억 뭐 더 비싸게 샀으면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좋았던 건 첫 번째 물건, 그 화곡동. 예, 화곡동에 네. 처음 낙찰받은 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출 규제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빌라여도 대출이 80%까지 나왔거든요. 주택이 있어도. 이제 지금으로 하려고 하면 무주택자여야지 대출이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는 걸로 알아요. 실거주 요건으로. 근데 이제 대출을 그 당시에 80%를 받았고, 임차인 살고 있는 분이랑 재계약을 했는데 그분의 보증금이 2,500만 원이었어요. 그걸 이제 배당 받으신 거를 그대로 저한테 다시
송금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니까 들어간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월세는 보증금은 2,500에 월세 45. 그리고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나가서 한 달에 25만 원 정도 계속 받았죠. 2년 동안. 들어간 돈이 없는데 25만 원씩 나오면 투자 수익률은 무한대고, 그리고 그분 나가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를 좀 500만 원, 600만 원 들여서 싹 이제 집 내부를 좀 고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한 게 1억 7,500만 원에 계약을 했죠. 그걸로 인해서 투자금이 좀 많이 불려졌고, 물론 투자를 진짜 계속 크게 하시는 분들은 뭐 5, 6천만 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돈이 정말 이제 회사원으로 모으려고 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모아서 6천만 원 모으려면 30개월 걸리는 거잖아요. 3년이 걸리는 건데, 그 돈이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빵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게는 됐어요. 지금 궁금한 게 이제 그 수강생분들도 네. 많이 이제 계실 텐데 네. 수강생분들도 그 낙찰을 계속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되게 이런 낙찰들은 되게 괜찮다라고 요즘에도 이제 어떤 낙찰들을 좀 받고 계신지 그것 좀 궁금했어요. 어디 강원도 쪽에 한 아파트인데 감정가가 3억 8천이었고, 그분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도 전에 가격을 이제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가격을 점점 깎아주거든요, 경매는. 근데 그러기도 전에 이분이 혼자 입찰을 해서 3억 9천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거래는 4억 8천 뭐 이렇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갖기 전에 그 물건을 입찰한 거죠. 감정가가 애초에 왜 3억 8천이냐면 감정평가가 1년 전에 2020년도 말에 됐던 거예요. 그땐 시세가 정말 3억 8천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세가 한 4억 7천에서 8천, 9천까지 호가가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그런 신건이라고 하는 그런 유찰을 깎이기 전에, 가격이 깎이기 전에 물건은 오래 있지 않거든요. 한 2주 지나면은 바로 이제 입찰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입찰이 진행되면 입찰자가 없으면 가격을 깎아주는 거고, 입찰자가 있으면 그분처럼 낙찰이 되는 건데, 그 2주 기간 동안에 이 물건을 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입찰을 한 사람은 저희 수강생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매를 하시겠다면 꾸준히 물건 조사 이런 거는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 외에 또 이제 최근에는 오피스텔 3룸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인천에 2억에 받으셨는데 바로 전세를 2억 3천, 2억 4천에 놓고, 그게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바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이미 거의 이사 준비를 해놓은 상태여서 명도 협상도 한 2주가 안 걸렸고, 그러고 나서 그게 지어진 지 5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고 바로 광고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 계약까지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금방 나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게 계약이 되면 2억 3천.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채널에 올린 것도 이제 1억 7,500인가에 받으셨는데, 영상 촬영할 때까지 계약이 안 되다가 영상 촬영 다음날에 이제 올리려고 이제 그분께 이제 영상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계약이 방금 됐다고 이렇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규제가 있지만, 규제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 이런 건 대출이 나오니까 오피스텔이나 비규제에서 많이 성과를 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도 지금에서는 이제 비규제니까 대출이 70, 80까지 나오지만 금액대가 3억 8천 이렇게 3억 9천에 받으셨으니까 그래도 투자금이 한 8천만 원 정도는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강원도나 이런 데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비규제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투자금이 얼마인지 첫 번째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대출이 중요하죠. 대출에 따라서 내가 얼마 금액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요 정도면은 오피스텔은 2억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규제 지역은 한 1억 6천, 8천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감정가 이하로 받으실 거니까 거기에 70, 80%를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얼추 3천, 4천만 원으로 취득세까지는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책에는 세부적인 그 절차 과정들이 되게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죠. 어느 지역을 또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조차 손이 안 나가는데 초보자분들한테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이라면 첫 번째는 권리상 문제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따로 물어줄 돈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받은 가격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물어줄 돈이 있으면 이건 또 별도로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또 어렵고, 그분이랑 또 협상에 또 그게 있는 거니까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게 없는 깔끔한 물건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 채무자가 살고 있다던가 아니면 배당을 다 받는 임차인 또는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 이분이 돈을 못 받아도 낙찰자한테 의무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체계 기술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물건을 보시면서 동시에 주거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좀 대출 이슈나 이런 게 물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시는 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피스텔이라는 건 대출로 볼 때는 이제 상업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대출은 잘 나오면서도 우리는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3룸, 2룸 이런 것들은 정말 주거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업무라는 건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이제 수요가 있는 거지만, 주거라는 거는 어쨌든 누구나 다 집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빌려서 하든 아니면 내가 매수해서 집을 사서 내가 들어가든. 그러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대 수만큼 수요가 있는 건데, 업무용 뭐 상가, 뭐 토지 이런 거는 수요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잘못되면 뭐 공실이 나고 장기간 공실이 되는 게, 아니 거기 와서 업무를 영위할 사람이 없으면은 공실이 되는 거죠. 훨씬 더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는 없죠. 인천은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좀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은 부분 서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서쪽이라고 하면 부천을 지나서 인천 쪽으로 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천 쪽은 아직도 많이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천 쪽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니면 비규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강원도의 일부 대도시, 뭐 원주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역을 딱 정확히 집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군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도시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인구 수요도 있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공급량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매 낙찰률이란 게 이제 어차피 퍼센테이지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2018년도, 2017년도 그때 보면 서초구 쪽에 70%, 80%대도 퍼센테이지가 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경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네.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러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좀 네.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좀 의견은 어떠신가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우상향을 하겠지만, 그 안에는 출렁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처럼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기고 막 투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심리가 들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더 어렵거든요. 사실 오를 때가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투자를 하기에. 오르니까. 근데 떨어질 때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모르니까, 사실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버틸 힘만 있으면, 더 떨어지더라도 이걸 내가 지켜낼 힘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떨어졌을 때도 안 하고 오를 때도 안 하고요.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오를 때도 하고 떨어질 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로 치면은 오를 때는 너무 사실 경쟁이 심하기는 해요. 지금 물론 수강생들이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폐차하시는 분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경매로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입찰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경매로 받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국토부에 실거래가 안 지키니까 경매는. 특히 서초구 이런 데는 자금 조달 출처 계획서 줄여야 되는데 경매는 그게 전혀 없거든요. 하락기에는 정말 이제 오히려 경매가 더 기회인 게, 확실히 입찰하는 사람들 절대 명수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하락기에는 진짜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정말 더 싸게 받을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여력이 되면 투자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 결국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야지 이제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지금 어차피 지금 경매를 통해서 좀 작게라도 먼저 실전을 해놔야 나중에 그런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잡을 수 있지. 맞아요. 그때 한다고 해서는 좀 더 늦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경매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정말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하는 거거든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것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조사부터
등기부등본 떼보는 거, 뭐 건축물 대장도 보고 이런 것들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쫙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내가 직접 다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매로 한 사이클을 돌려보신 분들은 웬만한 다른 부동산 투자는 다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해봤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하지, 이걸 할 줄 모르는 애매한 상황인데 기회가 와도 그거 나 좀 어려운데, 할 줄 모르는데 안 해봤는데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보고, 이게 뭐 돈을 번다 이런 목적보다는 이거를 한 사이클 돌려보는 것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꿀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 투자는 꼭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매라는 게 그러니까 월세를 한 뭐 몇십만 원씩 받을 수도 있는 네, 월세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세 차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매매를 또 하면서 네. 두 가지 다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월세가 기본적으로 이제 몇십만 원씩 나오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월세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지금 전세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월세 뭐 40만 원, 50만 원 1년 받으면 600만 원 정도인데, 전세 올라가는 거는 뭐 1년, 2년에 몇 천만 원씩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올라왔고 과거에도.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월세보다는 전세 쪽을 좀 많이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없겠지만 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전세로 두고, 갚으면서 전세로 두고, 그래야지 이제 물건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야지 다주택자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한쪽에 이제 대출이 물려버리면 다음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출이 계속 나오면은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개, 한 10개, 뭐 20개 뭐 돌리면서 이제 월세 뭐 30만 원, 40만 원씩 받으면 그게 뭐 몇백만 원이 모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대출 때문에. 확실히 대출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대출, 이전에 처음 대출 받을 때는 되게 무섭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하고 그때 대출에 대한 생각하고 많이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대출을 우선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대출에 대해서 투자자로 가는 데 있어서, 다주택자로 가는 데 있어서 대출은 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한 달에 몇 억씩 벌어가지고,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어가지고 3억짜리, 4억짜리 4달, 3달 모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영끌이고, 과거에도 뭐 저기 대치동에 뭐 음마아파트 뭐 몇 천만 원일 때도 미쳤다고 했었고, 근데 지금 그게 몇십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라도 자산을 취득해서 내가 자산 올라가는 거에 편승을 해야지 살아남는 거지, 내가 돈을 뭐 대출 없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는 지금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더 불가능해질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월급을 모으는 그 시간 동안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니까. 내 월급, 내 연봉 곱하기 2%, 똑같이 2%가 올라도 집값이 10억이라면 그거의 2%는 2천만 원, 그죠? 2천만 원인 거고, 내 연봉이 뭐 5천만 원인데 2% 올랐으면 100만 원인가요? 똑같이 2%가 올라도 이게 점점점 벌어지는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셔도 사실 크게 부담되는 금액만큼 안 나올 거니까 사실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그 좋은 시스템이 저도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